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평창 평화 포럼 DMZ 평화지대 첫 번째 세션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긴 시간 세션에 참석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곳에서 시작되는 평화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은 2021 평창 평화 포럼의 DMZ 평화지대 첫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신기후 평화체제와 DMZ의 권리적 접근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평화의 향기가 피어나야 할 곳 DMZ를 매개로 해서 이곳의 평화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이번 세션은 지구와 사람 대표이신 강금실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금실입니다. 지난해 평창 평화 포럼에서 DMZ 세션을 한 데 이어서 DMZ 평화지대와 연관된 세션을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연속된 논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신한반도 평화체제와 DMZ의 권리적 접근, 아마도 상당히 그 개념들이 좀 낯설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문제의식은 지금 현재 DMZ가 한반도 한가운데에 70년 동안 역설적으로 평화와 생명의 공간이 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일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접근해 나갈 것이냐, DMZ의 현재와 미래 또 한반도의 평화와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신기후 평화체제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화 선언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는 신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세계의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협력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신기후 체제는 각국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에서, 물론 북한도 기후협약에 가입이 돼 있죠. 남북의 협력, 또 전 세계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이런 관점에서 DMZ가 있는 한반도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새롭게 접근하는 어떤 신기후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과 새로운 평화 논의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거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청년들이 생태 문명과 연관된 세션을 했는데 기후위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 비상기후행동 활동가이신 이나경 씨가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군사 영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점만 봐도 기후위기와 이 군사의 평화적 비무장화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후 평화체제가 이러한 시대적, 굉장히 지금 절박한 기후위기 시대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연관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DMZ의 권리적 접근은 작년 평창 평화 포럼에서 소개했던 지구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DMZ에 접근할 것이냐, DMZ 그 자체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DMZ 안에 존재하는 생태 공간 그 자체, 거기 살고 있는 생명의 관점에서, 자연의 권리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신기후 평화체제의 문제의식과 DMZ의 권리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함께 통합해 가면서 새로운 그 미래를 열어가는 걸 좀 구축해 보고 싶고, 또 DMZ로 이 모든 문제, 전 지구적, 또 국제사회의 정치적 질서 문제, 한반도의 문제, 남북 문제를 DMZ라는 공간, 상징적 공간을 중심으로 수렴시켜보자, 그런 시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도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늘은 연관된 주제들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통합해 나가고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2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기후정책과 연관해서 자문을 하셨던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님, 환경정책학을 하신 네이슨 헐트만 교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서 국제기후협력에 관한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그 어떤 비전과 전망을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반도 경제론으로 유명하신 한신대 경제학과 이희령 교수님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론의 어떤 그 설명과 또 지적을 하시면서 한반도 경제론과 생태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한반도 경제론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지를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한반도의 국내 남북 관계, 겹쳐 있는 국제 관계를 단일한 국가 중심이 아니라 관계와 네트워크로 풀어내 보자는 경제론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DMZ의 권리적 접근과 관련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시는 루이 코체 교수님이 지구 시스템의 잠재력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지구법과 연관된 좀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그 주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낙김 교수님은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지속가능성 코페르니쿠스 연구소 국제환경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계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철새 이동지 경로를 통해서 남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생태적 접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기후변화 전문가이십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그린 뉴딜 기본법안도 발의하셨죠. 남북 탄소 중립과 기후 평화 협력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안병진 교수님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을 하고 계신데 오늘의 이 신기후 평화 체제라는 획기적인 기획을 제안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기후 체제가 국제 정치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지금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들을 쓰실 수 있고 올라오고 있는 것, 또는 토론자 간에 발표자 간에 보다 상호 토론 보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바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헐트만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훌륭한 포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탁월한 대화와 논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의 목적을 저는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계속해서 대화를 촉진하는 것 또한 지지하는 바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트 홀트만이고 현재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을 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근무를 한 바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은 미국의 배출 기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연구해 왔고, 미국에서 좀 더 야심찬 기후 정책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생각해 보고 또한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 기회들이 있습니다. 협업과 협력을 위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야 중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저는 기후와 관련된 연구를 오래 진행해 왔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몇 년 동안 기후 정책에 참여해 왔고, 지난 몇 년 동안은 미국의 여러 기관들과 또 국제기구들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연구와 행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전 세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1년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 과제들을 보면 최소한 4가지의 연결된 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가 그중 하나이고 오늘 말씀드릴 주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에 직면해 있고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정의와 민주주의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위기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떠한 위기도 다른 위기를 고려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각 국가의 전략에 담겨 있고 각 국가마다 이런 연결된 위기와 함께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이야말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1년 보다 조금 더 지난 2019년 말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행동을 취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고 많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입니다. 2021년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앞으로 협업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에 IPCC에서는 아주 유명해진 보고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바꿔야 하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배출량이 제로로 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세기 중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40년에서 2055년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배출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2020년까지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 세계의 배출량이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줄여나가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배출량의 여러 종류 중에 얼만큼씩을 저감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석탄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배출량을 얼마나 많이 낮춰야 하는지,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5%에서 90% 혹은 100% 줄여야 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2배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단순히 시급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빠르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경제의 변화와 일상의 변화는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이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용을 한다든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인 GM은 2035년까지 전기차 생산으로 전체 전환한다라는 발표를 했죠. 유사한 발표들이 유럽과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2030년까지만 전통적인 내부 엔진을 생산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21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트렌드들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 다시 집중을 하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적 행동입니다. 지역사회가 아닌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것이죠. 파리의 기후협약은 현재 여러 국가들의 행동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자신의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각 국가의 목표를 국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컵 의장국을 맡고 있는 국가들이 각 국가 안에서 자연, 재무, 금융, 적응, 재활 등 여러 분야별로 이러한 목표를 잡도록 하고 있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목표를 잡자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행동이 없었던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투자자도 도시도 네트 제로를 이 금세기 중반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을 하게 된 지구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4월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정상회담 성격이 되면서 국제사회 내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환영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주요 국제 정상회담으로서 영국의 글라스고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각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자리이죠. 이 슬라이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행동들이 여러 국가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 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2030년까지 네트 제로 그리고 탄소 중립성을 2060년까지 달성하고 피크는 2030년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영국은 2030년까지는 1990년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 70%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결국 네트 제로를 발표를 했고 EU도 네트 제로를 발표를 했고 한국도 네트 제로를 일본도 네트 제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캠페인을 통해서 네트 제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으로 이와 같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들께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활동에 어떻게 미국이 다시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미국에선 어떠한 모습일지를 표준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분의 대통령이 계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친기후적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고 도널드 트럼프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최상위 리더십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잘 안 보이는 것은 이 리더 외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는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많았고 도널드 트럼프 하에서는 줄어들었고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세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여러 주별로, 도시별로, 기업별로, 투자자별로, 또 종교단체별로, 의료단체별로, 또 부족별로, 대학별로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의 기관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발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참여했던 활동들을 보면 이와 같은 활동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지금 많은 기관들이 서류들을 사인하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 이 약속들이 전국적인 배출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가 있고 이것은 미국에서 반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있고 또 기후변화 외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기관들이 합해보면 그들의 GDP는 중국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GDP를 자랑하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행동을 취하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여러 기관별로 행동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차의 대수가 2배로 늘어났고 캘리포니아를 포함을 한 16개 주에서는 HFC라는 고오염 온실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주와 도시들이 이제는 청정 전기를 사용을 하고 청정 에너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65개 도시와 13개 주에서는 계속해서 메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미국인들 중에 600만 명은 건설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전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0%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인프라를 구축할 때 우선순위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다른 스토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여했던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미 연방 정부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미국의 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도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을 위한 근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올라갔던 기후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고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올리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연방 정부의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의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절과는 다른 스토리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눈에 많이 띄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특정 인상을 받기 마련이었는데 그동안에도 미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국가들의 목표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연방 정부도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후라는 것은 현 행정부의 3대 과제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여러 주, 도시, 기업, 시민들과 함께 전략을 만들어서 아주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 국가의 국민이지만 또 세계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보시게 되면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은 세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국제적인 기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엔을 통해서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후가 글로벌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각 국가별 기후 정책이 중요합니다. 국가별 기후 정책은 가장 강력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또 법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기후 정책이야말로 빠르게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bottom-up 기후 행동은 단순히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성하고 장기적인 국가 기후 정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여러 기관들이 이제는 기후 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가의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야심찬 계획과 행동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전 세계적인 리더들 또 국가의 리더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 시점에서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개별 국가의 행동을 강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행동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국가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평등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의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공동의 번영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공동의 번영은 모두가 누리는 번영으로서 깨끗하고 건강한 경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패널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헐트만 교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약을 탈퇴했을 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각 주가 또 기관들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 기후 대응을 해왔다는 그 노력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자발성, 또 그 적극 참여성,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50% 감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지금 평가를 하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열심히 2050 그 탄소 중립화 선언도 했고 그린 뉴딜 정책도 법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통계적 수치에서 기후 깡패 국가라는 악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좀 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이제 이일영 교수님의 신한반도 체제와 연관해 가면서도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는 2019년 3.1절 100주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 경제 협력, 평화협력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일영이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교수님.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예. 잘 들리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시선을 일단 약간만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네. 약간. 네. 평창 평화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신안반도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저를 이제 설명할 때 뭐 경제학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을 넘어서서 사회학을 전체적으로 뭐 통합적으로 보는 뭐 그런 어떤 학문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1988년에 그 창간된 그 동향과 전망이라는 그 학술 저널이 있는데요. 그걸 계속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 현장 비평을 해보는 뭐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 비평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안반도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신안반도 체제론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의 그 정책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포괄적인 영역을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국제관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비전이고 방향이고 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제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평창 평화 포럼에서 던지는 그 도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체제론이 안아야 될 그 문제 제기를 그 평화 포럼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 그 논의해온 게 이제 한반도 경제론인데 한반도 경제론이 신한반도 체제론을 저는 일부 이렇게 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뭐 지나친 자부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신한반도 체제론이라는 게 이제 현실 정책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현실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측면을 다 못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 이상적인 방향, 목표 이런 것들에 미달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평창 평화 포럼에서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제기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제기, 문제 의식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신한반도 체제론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얘기를 좀 간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태주의라는 기준, 생태주의라는 목표, 생태주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더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장착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처 사실 이게 생태주의 부분에 철저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초보자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생태주의에서 배워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뭐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신한반도 체제론이라는 건 아까 강효준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제기된 뭐 그런 그 비전이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제기된 가장 포괄적이고 담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현실에서 잘 순조롭게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관점의 측면, 철학적 측면, 그 논리를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점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과 논리 양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겠다. 뭐 저는 제가
뭐 경제정책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의식도 그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제 입장도 좀 비평을 해보고 싶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경제론의 그 관점을 이제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해왔는데 이거는 제 고민의 핵심은 뭐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핵심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는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열정의 밑바탕에는 그 민족주의라는 요소, 민중주의라는 요소가 그 동력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987년 그 민주화 체제 이후에 90년대를 경과하면서 저는 이게 세계주의와 만나는 뭐 그런 어떤 그 도전 직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민중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계주의와 보편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그 네이선 교수님 이제 말씀에 이제 2019년부터 상당히 그 액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21년이 기회의 시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저도 자극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도전이구나. 이게 더욱더 우리가 어떤 보편적 실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경제론의 이제 특징은 어떤 우리가 홀리스틱한 체제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과학문, 뭐 경제학 포함해서 다 그런데 이게 다 부분적인 그런 시각에 좀 머물러 있죠. 그리고 정책도 다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되고, 실천이 되고, 뭐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책과 정책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은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체계적인, 전체론적인 어떤 홀리스틱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 단위가 기본적으로 아까 네이선 교수님께서 국가별로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별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국가를 넘어서는 현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현실의 그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이상, 비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체제적 관점, 지역주의적 관점, 네트워크적 관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반도 체제의 담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에서 꾸준히 있어 왔죠. 자, 그런데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현실이라는 게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대립하는 아주 우리가 블랙보드에서 칠판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논리로만 구성이 안 되는 복잡한 현실이 존재하죠. 한국 정부의 대통령 메시지에서도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대내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하고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때하고 뉘앙스가 다르고 방향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대내적인 발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도한다 이래요. 그다음에 협력 공동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독일 언론에 이제 기고를 하셨을 때 기고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이 평범함의 위대함, 일상의 평화, 포용적 질서,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메스틱한 얘기로 가는 게 아니고 매우 유니버설한 차원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시야가 열린다. 뭐 그런 점들이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오슬로 포럼에서도 일상을 바꾸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만 또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피 끓는 민족주의를 발동시키는 8월 광복절이 있습니다. 독립기념하는 이제 거기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한일 간의 분쟁이라는 맥락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얘기를 합니다. 나라.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원 코리아. 근데 우리가
예, 나라가 하나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한편으로는 내셔널리즘을 격동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권리, 자연의 권리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조금 주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계속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정치학에서는 국제 정치학에서 특히 현실주의 정치학에서는 국가를 단위로 하게 되죠. 국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국가가 현실적인 어떤 그 권력의 단위가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한국 정부의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체를 말씀을 하세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국가를 좀 넘어서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누구냐? 여전히 국가를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하나의 요소지만 국가 아닌 어떤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비평 형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주체가 된 어떤 주권적 영토에서 나아가서 그 영토의 구성 요소, 국가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에 매우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체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어떤 주도성, 능동성을 강조하게 되면 거기에서 국가주의 또는 대국주의로 연결되는 그런 유연성도 있다. 우리가 이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매우 민감하고 예리하게 아주 본능적으로 포착하는 분들이 생태주의자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일부분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국가가 어떤 주동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다른 부분, 다원적인 요소, 다른 어떤 주체들의 어떤 목소리, 능동성 이런 것들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지역이라는 어떤 주체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라는 어떤 지리적 주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구성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판단하시는 논의하시는 부분이 생태주의에서 그런 관점들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 현실의 어떤 정책 전략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를 핵심적으로 구동시키는 전략이 이제 평화 전략이고 또 경제 전략인데 협력을 평화 협력,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평화 경제입니다. 평화 경제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동북아, 남북한 내부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그러면서 체제란 말을 쓰잖아요. 그 체제 안에 이제 평화 경제가 들어오는 건데 그걸 통해서 저는 한 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인식이. 그리고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 일만 하니까. 우리가 학문 하는 사람들도 자기 학문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체제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한국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더 못 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데만 머물러 있다고 보면 지구적 관점, 지역적 관점으로 더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남북 단일 국가, 단일 경제권, 대륙과 해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허브, 큰 나라, 흔들 수 없는 나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전까지 얘기해온 거는 글로벌 지역이라는 것이 이 국가와 동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북연합 과 함께 신남방 정책,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 형성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한반도 체제론에서 보면 그 평화경제 담론 속에서 생태경제와의 접점의 단초도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화경제라는 것은 국가 이외에 뭐 인권, 사회정의 이런 얘기들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아직 기후변화와 인권의 선순환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아직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한반도 체제론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제가 논의했던 한반도 경제론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한국의 생태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점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서로 만나야 된다. 제가 이제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느끼게 된 뭐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론에 대해서 보면 생태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면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생태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수준까지 진전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말을 걸어보면 제가 이제 창작과일평이라는 저널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태주의 관련된 이제 뭐 특집을 해보고 좌담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면 생태주의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반도 체제 또는 남북관계 개선 뭐 이런 데서 그런 과정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제 비판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런 관점이 없이 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논의, 통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전될 때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마구 씁니다. 지금 정책하는 사람들이 신한반도 체제를 할 때도 신한반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지도가 탁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발전 국가 지향적인 거죠. 개발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쭉쭉 뻗어나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를 막 이렇게 확장시키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생태적 관점에 서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에서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 이런 그림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자, 생태주의의 문제를 이렇게 좀 보면 한국의 어떤 민중운동의 어떤 연원에서 원천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고 보는데 저는 상당히 농촌파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사회의 대안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진보적인 활동가들이랑 뭐 학자들이랑 지식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흐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농촌파적 경향이 있고 도시파적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제 학문적 뿌리가 뭐 농촌파적 경향에서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현대 사회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도시파적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의 생태주의 논의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들을 걸어보면 이제 소농적 어떤 생산 방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상화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유기농법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거를 대안적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에 뭐 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 이제 마이클 데이비스의 인류새 시대의 막스라는 책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누가 방주를 지을 것인가 이런 뭐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노아의 방주는 도시에서 인류가 절박한 어떤 삶의 현장이 되고 있는 도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한반도 경제론과 또 신한반도 체제론의 생태주의적 관점을 도입해서 정책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실천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꽤 오래 전부터 뭐 생각해 오던 거긴 한데요. 근데 이거 아직 뭐 진전이 많이 안 돼 있는 거긴 합니다. 한국에서 그 민족주의는 그 기본적인 내생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이런 데 큰 나라들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제법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국제법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생태주의에서 제기하는 지구법적, 지구적 존재이기도 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 실천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원산에서 한강, 임진강까지의 한반도 허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비무장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 커먼스 벨트를 만들자. 이게 핵심적인 말하자면 평화 생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신 도시계획가 김석철 선생님이 남북한 대운하 논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 그 논의에 저도 토론도 하고 뭐 좌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토지를 소유권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권리인데, 토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물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물길을 중심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훨씬 생태적이고 소유권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령 구조곡을 이제 말하자면 물길을, 그러니까 이거는 금강산댐에서 막 이제 물이 있는데 그 전기만 쓰지 말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수도권으로 연결시켜서 수변 지역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변 지역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게 되는 그런 어떤 도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서울로 연결시키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세계 어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어떨까, 뭐 이제 그런 논의들을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 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 무슨 국제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 상황이 있고 한데, 근데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계속해서 국제법적인 상황과 지구법적인 상황과 민족적 상황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멘텀이 오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광역 단위의 어떤 자력 경제를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뭐 농민운동이나 도시 생협운동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남북한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민족적, 국제적, 지구적 관점에서 부합이 안 되는 방식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양한 주체가 연결되는 평화경제지역,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비저너리한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령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저희 지금 정책의 가장 큰 포괄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반도 체제론이 시스템 이론으로 나갔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지금의 이 기후 체제, 신기후 체제의 강력히 요구하는 재생에너지의 전환, 이런 생태적 전환의 비전까지는 담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한반도 체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이 DMZ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태 문명적 차원에서의 생태 문명 얘기는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 몇 해 동안에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한반도 체제라거나 우리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생태적으로 전환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작업이 안 됐구나 하는 그런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그 생태 커먼즈 벨트라는 실천 방안들 제안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지구법적 관점에서 지구 시스템의 그 잠재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루이 코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따뜻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 흥미로운 논의에 초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홀트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정의와 민주주의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보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특히 인류세의 배경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저는 팬데믹이 이미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로벌 팬데믹이 있어야 이 지질학적 시기 중에 인간이 지배하는 이 시기가 유례 없는 정의의 부재, 불평등, 그리고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편리하다고 이것을 간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간과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상태 또 평화에 대한 위협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강조되고 있는 인류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 안보, 보호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스스로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계 자체에 대해서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불평등하게 생산되고 배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의 단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던 그르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각 국민들과 국가는 스스로를 먼저 보호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본의 힘에 부여되는 중요성, 경제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SDG라는 형태의 목표의 중요성도 굉장히 색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이라는 형태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빠르게 많이들 합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또한 세계 금융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고 또 순수함을 잃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적으로 예를 들어 세계 주식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주가를 뒷받침할 경제 활동이 부재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항공기들은 날아다니지 않고 있고 매장들은 닫혀 있고 수백만 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주식시장의 상황은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들의 힘과 역량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힘의 권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 위한 인간의 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생겨나고 있고 비합리적인 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과학의 근거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도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권의 보호라든지 자유, 민주주의, 자주권이라는 생각들이 희생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대국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다른 국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국가들조차도 이러한 행동을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구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간 활동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인류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복잡한 체제 내에서 분명히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고 또 현지의 제품들을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히 잘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세 내에서는 인간이 워낙 강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의존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품질이 인간을 포함을 해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품질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같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이러한 위기 시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누군가와 또 무엇인가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불가역적인 재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 체제의 화합이 무너지고 또 인간과 비인간의 모든 생명체들이 취약해집니다. 심지어 인간도 이와 같은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모두 취약하고 취약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취약한 정도가 다릅니다. 특히나 사회 내에서 소외된 계층은 계속해서 고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득권이 있는 여러 구조 속에서 법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통해 소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불신의 씨앗이 심겨지고 옳지 않은 과학적 균형이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어젠다가 계속 추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취약성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동일하지도 않고 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인류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서 인류세의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은 여러 법 제도를 통해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식민주의가 이루어지고 제국주의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노예제도가 이루어졌던 근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인류세의 핵심적인 동기들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취약성과 불평등과 정의의 부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단기주의 성과에 강조를 하고 자기 만족을 강조하고 또 전혀 제어되지 않고 있는 소비가 착취되고 있는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6차 대량 멸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여러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가 경험할지도 모르는 일들을 일부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진보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법제도를 통해 사회제도와 정치, 경제도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의, 착취주의, 신자유주의는 계속해서 성장과 기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도 계속 개발과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신념은 인류세의 특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기득권들을 위한 권리만 계속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녹색 경제의 천연 자본도 계속해서 동원이 되어서 기득권을 위해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SDG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개발이 추구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개발이 일부 인간을 위해서 우선순위화되고 있고 이것은 세계 체계의 안정성을 희생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국제 단결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숭고한 의도를 가지고 채택된 SDG와 같은 목표들이 비합리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경제, 정치적 힘에 의해서 악용되어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어젠다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착취와 차별,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 생태적인 정의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세라는 것이 인간의 위계 질서의 위기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평화와 안전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의 팬데믹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더욱더 극명하게 볼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 우리의 취약성을, 우리의 집단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집단적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사회체계 내에서 즉 법제 등 여러 사회체제 내에서 지구의 체제적 취약성을 인정하는 원칙을 또 집단적 취약성을 인정하는 원칙을 담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달리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구 체제의 취약성 원칙을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취약하고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구 체제의 취약성 원칙을 설립하게 되면 인간이 만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취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제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만들게 되면 아마도 윤리적인 공간을, 규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통해 다른 원칙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원칙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하다라는 원칙,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면 더 필요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또 겸손의 원칙, 또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존엄성을 확보하고 전 세계적인 단결을 하고 또 여러 종 간의 정의를 확보하고 행복의 원칙을 추구한다 등의 원칙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원칙들 하에 우리가 취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평화로운 공존을 향해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구의 정복자라는 말이 있죠. 인류세가 인간의 막강한 힘으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취약성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파격적이라 그럴까요? 영 다른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접근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힘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 굉장히 취약하고 우리의 취약한 인간이 지구를 마구 흔들어 놓으면서 모든 생명의 취약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그 문제 해결 방식들도 약자가 더 약해지고 강자가 더 강해지는 불평등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굉장히 참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어떤 가치관의 변화, 겸손과 충분하다, 우리 이만큼 살면 됐다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지구에 대한 존엄, 모든 인간과 종에 대한 정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구법적 관점에서 이제 환경 거버넌스 연구하고 계시는 낙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덜란드 우트렉트 대학교에서 국제환경 거버넌스 교수로 있는 김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를 철새 이동 경로상에서 남북 재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분리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분리, 사전적으로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어져 있던 것들이 분열되는 것을 말하죠. 이런 분리는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리는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는 아픔, 다툼,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적게 갖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환경을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쓰레기를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폐기물들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식을 큰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가축들이 어떤 환경에서 평생을 보내고 어떻게 사육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가 그랬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거리가 좁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생명은 다소 경시하는 면이 있고 그러므로 하여 폭력, 분쟁, 또 심한 경우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평화와 환경 문제들의 근원에는 연결되어야 마땅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 장벽이 있다고 봅니다. DMZ이 그런 대표적인 장벽이죠. DMZ는 하나였던 남과 북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있죠. 70년이 지난 지금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서로에 대해 신뢰를 쌓는 데 큰 장애물이 되어 왔고 결국 남북은 아직까지도 청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DMZ는 남과 북을 나누고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을 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 장벽입니다. 북에서 바깥을 향해 본다면 DMZ의 그 철조망이 그들이 볼 수 있는 전부겠죠.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은 공포, 분노, 불신, 대립, 다툼 등을 낳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을 다시 연결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다시 세계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데 소통이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그럴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되어 있었던 독일에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도 끝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실수가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했죠.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도 이러한 우연한 행운, 세렌디피티가 찾아와 준다면 좋겠지만 행운 또한 노력의 결과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DMZ이란 장벽을 우회하거나 또는 한 곳을 파고들어 소통의 장을 열고 증폭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노력들은 이미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린 데탕트, 즉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입니다.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DMZ는 남과 북을 잘 분리하고 있지만 단 하나, 하늘을 나는 새를 나누지는 못하죠. 화면에 보이는 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두루미입니다. 전 세계에 고작 1,800여 마리 정도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호가 아주 중요한데 이 두루미들은 여름을 중국에서 보내고 추워지면 북한을 거쳐 내려와 DMZ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두루미들에겐 DMZ의 장벽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집인 셈이죠. 남북을 자유로 오가는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는 남북 협력이 시급합니다. 우리에게 두루미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중요한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DMZ에서 줌아웃해서 전 지구를 한 시야에 넣어보면 우리는 두루미의 이동 경로가 섞여 있는 더 큰 플라이웨이, 철새 이동 경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라고 불리는 이 플라이웨이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 뉴질랜드에 이르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플라이웨이 안에서 철새들은 서식지를 이동해가며 번식하고 겨울을 나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우리 한반도가 이 플라이웨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허브공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새들이 한반도를 거쳐간다고 하네요. 이처럼 가까이서 봤을 때 분열의 원인인 장벽이 더 멀리서 보니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분단 지역은 플라이웨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잇는 중요한 고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웨이의 접속점으로서의 DMZ, 이것이 우리가 DMZ를 바라봐야 할 새로운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DMZ 안에서도 이 플라이웨이 안에서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한강하구입니다. 한강하구의 갯벌은 남북을 관통해 오가는 수많은 철새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새들은 큰 빗부리 도요라고 하는 새들인데 1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로부터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넌스톱으로 날아서 한강하구에 도착한 아주 멀리서 온 친구들입니다. 비행기로도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죠. 그 거리를 쉬지 않고 오느라 대부분의 지방을 소모해서 출발할 때보다 약 40% 체중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구에서 한 달가량 쉬면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북한을 지나 목적지인 시베리아나 알래스카로 다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과 섬진강 하구의 새만금에서 보았듯이 한강하구의 갯벌도 만에 하나라도 파괴된다면 이 새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강하구는 범지구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주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진 생태계인 것입니다. 한강하구는 평화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의 DMZ 군사 분계선과 좌측 서해상의 북방 한계선 사이에서 한강하구에는 놀랍게도 남북을 나누는 분단선이 없습니다. 남북 사이 경계에서 유일하게 장벽이 없는 곳으로 한강하구는 공동이용 수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에서는 남북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있고 남북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한강하구는 어쩌면 앞서 제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단 장벽 속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강하구를 국제 플라이웨이 네트워크 중 하나의 중심점으로 보고 남북이 함께 협력하여 보전하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남북 민간 교류의 창구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한강하구 전체를 남북이 함께 관리하는 람사르 습지 협약상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즉 트랜스바운더리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람사르 습지 협약은 얼마 전 2월 2일에 50주년을 맞은 가장 오래된 국제 환경 협약 중의 하나인데요. 새들에게 특히 중요한 습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여 2008년에는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2018년에 가입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협약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 협약은 한강하구의 보전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어 플라이웨이에 있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20여 개의 나라와 다자간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라이웨이 국제 파트너십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강하구를 람사르 습지 협약으로 남북이 함께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만약 등재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강하구 습지 생태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과학자들을 비롯한 양측 민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환경협력 대화 채널이 어떤 경우에도 다치지 않게끔 보장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아이가 방치되면 안 되듯이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가 환경협력을 저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후에도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는 남북의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교류를 통해서 차츰 한강하구의 뱃길이 다시 열릴 수 있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성과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지만 있다면 기찻길보다 뱃길을 여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강하구는 공동이용 수역으로서 분단선이 가로지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뱃길을 열면 남북의 소통은 물론 한강하구 근처 접경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한강하구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면서 어떻게 배를 띄울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람사르 습지에 등재가 되더라도 그 습지가 가지고 있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협약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명한 이용의 범주에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때문에 생태관광을 위한 뱃길을 여는 것은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강하구 전체가 남북 협력을 통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뱃길이 열리면 한강하구는 아주 의미 있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순천만과 같은 사랑받는 생태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여 지역 발전의 보탬은 물론 지역 사회에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루이 코체 교수와 이일영 교수께서 지구법 또는 지구 시스템법을 인류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하셨는데요. 이 지구 시스템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여러 장벽들을 허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지역과 지역, 이슈와 이슈 등을 연결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지구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분열 속에서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증폭시켜 나아가야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환경,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MZ를 분열의 상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큰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의 고리 또는 접합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낙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망으로 가로막힌 DMZ만 생각하고 있는데 한강에 DMZ 철조망이 없다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전 지구적으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바로 이 DMZ 한강하구에 와서 쉬고 터잡는다는 것. 그래서 이 DMZ 문제를 전지구적 관점에서 또는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는 자연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면은 그 한강하구의 늪지 등록도 그런 성과들도 낼 수 있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과 소통에서 그린 데탕트가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알게 해준 발표였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묵직하고 새롭고 또 다양한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대신에 6시 20분 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그린 데탕트와 연결해서 기후와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소영 국회의원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에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정부 여당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남북한 탄소 중립과 기후 평화 협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작년 10월에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북한의 탄소 중립을 남북미가 어떻게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제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신기후 평화 체제와도 꼭 맞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 참가자분들이 많으셔서 통역이 조금 더 편리하도록 남한, 북한 이렇게 용어,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남북미의 기후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많이 드려왔는데요. 작년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있을 무렵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남북한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 협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지구와 인류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번영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협력을 추구해 왔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지지와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또 이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미가 함께하는 기후 협력은 지금까지의 협력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남북미 협력이기 때문에 미국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기후 외교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보자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협에 대처하도록 독려할 것이고 주요국이 자국의 목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고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세계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주요 탄소 배출국의 목표를 강화하도록 설득할 것이고 또 기후변화가 외교정책, 국가안보전략, 무역에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북한이 기후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의 측면을 보면 북한은 파리협정 당사국입니다. 그리고 UNFCCC에 NDC를 2번이나 제출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 국가감축 목표, NDC 자체가 선진국의 지원을 전제로 해서 목표가 수립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기후행동에는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산림조성에 대해서 포레스트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목표와 의지를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외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남한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노후한 석탄 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거나 또는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민둥산에 대규모로 산림 흡수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에게는 큰 경제 회복과 경제 전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남한, 대한민국의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 평화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랫동안 찾아왔기 때문에 기후협력은 매우 반가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대한민국 2030년 NDC 국가 감축 목표에 포함된 인터내셔널 옵셋, 그러니까 해외 감축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탄소 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내적인 공감대도 형성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미 탄소 중립, 기후 협력이란 남북미에 모두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금 올해 4월 22일로 예정된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아젠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북한의 현황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북한은 2013년 기준으로 세계 기후위험지수 7위 에 기록되는 등 기후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4,200만 톤, 그러니까 42 밀리언 톤, 남한 배출량에 비하면 6.5% 정도 되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양이고요. 미국의 배출량과 비교하면 0.8% 정도에 불과한 배출량입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북한이 2018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남한의 4.6% 정도입니다.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남한의 4.4% 정도.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은 7% 미만,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5% 미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북한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NDC를 유엔에 제출했는데 2016년에 제출한 NDC에는 2030년 배출량을 BAU에 기반해서 한 3배 이상,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BAU가 1억 8,800만 톤으로 예측이 됐었고요. 2030년 감축 목표는 BAU 대비 8%였습니다. 8%면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니죠. 다만 선진국의 지원이 있을 경우 이 조건부 기여를 전제로 해서 BAU 대비 32.25%를 추가 감축해서 총 40% 감축을 하겠다. 이게 2016년에 제출한 NDC의 내용이었고요. 2019년 9월에 수정된 NDC를 다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BAU를 조금 더 높게 잡습니다. 2억 1,800만 톤까지 2030년에 갈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16.4%를 감축하겠다. 다만 선진국의 지원이 있다면 이 조건부 기여를 전제로 해서 총 52%까지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BAU 대비 52%를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3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이 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NDC에서 제시한 BAU는 아마도 과다 산정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배출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빨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2040년 탄소 중립이나 2030년 탄소 중립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감축의 분야나 방법에 관해서는 북한은 주로 발전 부문 그리고 산림 부문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산림 복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COP21에 참여한 북한 대표 외무상도 산림 파괴와의 전쟁을 북한이 선포하고 온 나라의 산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황금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COP21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산림 복구 전투 사업, 이게 영어로는 War on
deforestation 이렇게 번역하는 전투적인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해 오기도 했었고요. 또 캅22에서는 고위급 세션 연설에서도 산림복구 노력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016년 NDC를 제출하면서 선진국의 기여가 있음을, 지원이 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산림 외에도 여러 가지 감축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전체가 19개입니다. 여기에는 송배전 손실률을 6%대로 감축하고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소를 1기가와트 규모 설치하고 서해안에 50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을 설치하고 또 연안 해상 풍력을 500메가와트 설치하고 또 가정 사무실에 석탄 난방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히트 펌프나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면서 남북미가 함께 북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이 제출한 2030년 NDC 안에 포함되어 있는 1620만 톤의 해외 감축분, 인터내셔널 옵셋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에 파리 협정 체결 전이었죠. 그때 이제 유엔에 NDC를 제출하면서 목표 감축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의 1억 톤 가까운 9,600만 톤을 국내에서 줄이지 않고 해외에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018년에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면서 지금 유엔에 제출되어 있는 새로운 NDC에는 해외 감축분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1,620만 톤의 해외 감축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한민국이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인벤토리 바깥에서 매년 1,620만 톤을 꾸준히 줄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감축 비용이나 배출권 가격, 외국에서의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큰 어떤 비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이 1,620만 톤의 인터내셔널 옵셋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해외 감축 사업을 지금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기후와 함께 평화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 나라, 한 국가의 일부라고 되어 있지만 기후협약의 UNFCCC의 기후협약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바깥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국제 감축으로 설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큰 차원에서의 아주 관점과 어떤 시각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많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실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월 22일에 세계 기후 정상 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 세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까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신규 평화 체제와 그 신한반도 체제, 한반도 경제론, 생태주의와 연관된 굉장히 좋은 남북미 기후 협력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어서 안병진 교수님 이제 마지막 토론이죠. 제가 한 20분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토론 시간이 조금 짧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간은 조금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안병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제 코멘트보다는 한 가지 짧은 질문 정도씩만 할게요. 일단 오늘 우연한 조합인데 너무나 지금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총체적인 부분들이 오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으면 단행본이 될 아주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체제의 새로운 리버럴리즘, 새로운 정치 철학, 이걸 코제 교수님이 말하자면 Politics of Vulnerability라고 하는 새로운 뭐랄까요 철학으로 제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를 어떤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가 헐트만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한반도의 새로운 전략,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신한반도 체제로 아주 좋은 비전이지만 아직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일영 교수님의 대담한 제안, 그리고 구체적인 이것의 전략적 그 어떤 방안으로서 김낙현 교수님과 이소영 의원님의 아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제안, 뭐 한 권의 책이죠. 그러니까 아주 멋진 우연한 조합이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 혹시 시간이 된다면, 뭐 오늘 이 세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코제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철학, 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취약성, vulnerability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코제 교수님은 굉장한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글로벌 인바이러멘탈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그 글로벌 리걸 프레임워크에 대한 걸 쓰신 분이신데, 혹시 그 지금의 그 취약성, vulnerability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그 가이딩 프린시플이 어떤 새로운 법적 그 체계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 건지, 어떤 인권 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녹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한 1시간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꼭 책으로 좀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때 책에서 저 코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보셜만 교수님, 저희와도, 저희 지구와 사람과도 친구십니다. 보셜만 교수님과 네델스키 교수님이 지적한 미국 헌법의 한계, 이런 부분을 이 취약성이란 관점에서 새롭게 또 한번 조명을 해주시면 아주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일영 교수님 발표는 뭐 지금 현재 최근에 한반도에 나온 담론 중에서 가장 아주 새로운 담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쩌면 지금 앞으로 시장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앞으로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새로운 초당적인 어떤 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비전을 어떻게 초당적으로 한번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라건대 이소영 의원님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이제 초당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좋은 신한반도 체제론, 또 이일영 교수님이 그걸 발전시키고자 한 이런 부분들을 좀 멋있게 한번 발전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낙현 교수님의 아주 새로운 제안, 이런 부분들이 좀 북한이 최근에 좀 뭐 환경 협력 부분에 약간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멋진 계기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트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전 워낙 바쁘신 분이셔서 사전 녹화를 해서 인터액션은 가능하지 않아서 따로 제가 질문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나중에라도 피드백이 안 된다면 꼭 좋은 아티클이나 책으로 저희에게 기회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발표 너무나 많이 배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발표분들과의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날아다니는 새한테는 분단이 없고 흐르는 강물에게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MZ 공간을 자연의 권리적 측면, 그 DMZ를 거쳐하고 DMZ에서 움직이는 생명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다 더 환경 교류 협력, 남북 협력을 넓혀 나갈 수 있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인을 오늘 저는 좀 했습니다. 오늘 신규 평화 체제와 신한반도 체제, 또 한반도 경제론에 의한 체제론의 극복 문제, 이 모든 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되고 있는 신기후 체제,
또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아주 그 세계적인 전환에 이 정책들, 이 비전들의 이 복합적인 그 생태지향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종합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시간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 답을 우리가 내리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 질문을 안고 다시 만나는 것을 약속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관심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또 많은 좋은 관심, 좋은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 토론하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